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우리 양대 시장도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장중에 2,570선까지도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약 3개월 만에 바라보는 수치입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 지수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급 양상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다른 수급 양상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세 속에서 반도체 대표주들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섹터 내에서는 차별화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상승세 속에서 2차 전지주가 조금 더 힘을 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의 정기 변경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례 편입이 된 에코프로머티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도시재생 사업지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 포함이 됐을까요? 네, 오늘 국토부가 이런 도시재생 사업지 공모에 참여한 49곳 중에 실현 타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20곳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김포, 인천 서구, 강원 평창, 동해, 충남, 태안 등이 선정이 됐는데요.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삼았던 사업인데요. 매년 100곳 안팎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선정지 상반기 26곳을 포함해 절반가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선정된 곳에는 2027년까지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1조 2,0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 공간 20개가 생기고 공공임대 등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약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1곳, 소규모 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3곳,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재생 사업 16곳이 뽑혔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민간 참여 특화 재생 사업이 다수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지역에는 어떤 특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일까요? 일단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사업입니다. 먼저 광주 남구에서는 산업과 상업주거, 집적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혁신지구 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83년에 준공된 기존 송암산단에 자동차 정비 자원과 광주시의 미래차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직접 신차를 판매하는 것을 뺀 나머지 분야를 모두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60억 원을 투입해서 모빌리티 복합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쇼룸 등이 자리하는 테마파크를 지을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재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단위 인정 사업은 부산 남구와 경기 김포, 전북 군산 세 곳에선 김포에서는 복합 문화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노인교실 등 기초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특화재생 사업으로는 전북 남원과 울산 북구 등 총 16곳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앞으로도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기아의 자동차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게 바로 프랑스의 IRA라고 불리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이른바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애초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 좀 빨리 앞당겨진 것인데요. 이에 총 브랜드는 22개 브랜드에서 78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생산업체 중에선 현대자동차의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코나 외에도 기아의 니로와 그리고 소울이 보조금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제외가 된 겁니다. 시트로엔과 푸조, 르노 같은 주요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볼보와 같은 유럽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종은 대거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미국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일본 토요타 3종, 마쓰다 1종, 닛산 2종 등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반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다치아 스프링과 MG 같은 중국산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가 됐습니다. 네, 명단을 살펴보니까 유럽의 주요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이 되고 아시아권 브랜드들은 좀 상당수 제외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게 기준이 유럽 브랜드에 좀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즉 환경 점수를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을 넘겨야만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가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포함되고 있어서 유럽 땅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시아권 생산 자동차가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코나가 유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도 체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운송 부문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총 하나로는 10조 원이 넘은 수준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82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 수출액이 8억 7,61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딸기 수출액은 22.2%,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0.7% 늘었습니다. 음료 수출액도 11.1%, 김치 수출액은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2억 8,810만 달러로 무려 11.1% 증가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도 12억 250만 달러로 작년보다 8.5% 늘었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인삼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면세점에서 인삼류 판매액은 6,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74.6%가 급증했습니다. 면세점 판매액까지 포함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8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지부터 올해 농식품 수출액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면서 오늘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에서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 쪽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수 현황에서는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8%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4%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금리, 환율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외국인들 대거 매수세 보이면서 0.56%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지수 견인하면서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0.8% 넘게 상승하면서 2,56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2,57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석 달 만에 2,570포인트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는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7,000 계약 가까이 담아내는 모습 보이며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6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9,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전일 CXL 테마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고요. 종목별 순환매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미증시 훈풍에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44포인트에서 시작해 오름세 보이다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0.4% 가까이 내리면서 현재는 84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837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수급통에서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현재 매도로 전환하면서 16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32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4천억 원 넘게 매도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79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LK99가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발표에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 하락 섹터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CCS가 LK99에 대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다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CS 측은 기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LK99와 권영환 박사가 연구 중인 것은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증위원회에 샘플과 자료를 제공 후 다시 검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 일제히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CCS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현재 상한가 풀리면서 2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장중 24% 넘는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14%대 빨간불 켜내면서 36,8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요 며칠 강세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섹터 내에서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일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CXL 테마까지 더해져 강세 보였던 반도체 중소형주 단에서는 현재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필두로 HBM, 시스템 반도체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하락세에 가장 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7%대 내림세 보여주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태성과 칩셋 미디어 각각 5%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와 루시드를 비롯한 전기차 주가가 랠리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부진했던 미국 전기차의 주식을 끌어올렸는데요. 테슬라는 4.91% 올라서 주당 $250를 넘어섰고요. 루시드 14.48%, 리비아는 13.97%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훈풍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조금씩 주가가 꿈틀대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최근에 우리 증시 속에서 2차 전지주 주가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은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오늘 리튬 쪽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대형주들도 움직이는 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인을 사실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은 아마 이제 테슬라 전거래를 테슬라나 앞서 말씀해주신 뭐 리비안의 좀 좋은 흐름들이 트리거가 됐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탄산리튬의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이 나온 것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래일 전부터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한제도 조금 더 룸을 열어놨고 뭐 전거래일도 그렇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리튬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뭐 이제 미래 나노텍, 뭐 리튬 퓨어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 거는 그런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인 거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 이런 대형 미국 주식들의 움직임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움직임은 바닥권에서 좀 일부 올라온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지수사가 가기도 했다가 또 일부 또 종목군들이 가기도 했다가 좀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좀 저점을 다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 뭐 리튬이나 이런 가격에 대한 논란은 좀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선물 가격 상승에 이어서 현물까지 좀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된다면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 부분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턴업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이슈를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조금 부정적인 얘기는 포드의 이제 F 라이트닝 150 요 차량이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됐는데 결국엔 생산량을 절반으로 좀 감축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선 탄산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방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탄산리튬 가격의 경우에는 한때 2년 4개월 만에 킬로그램당 90위안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풍기 현상 속에서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2028년까지는 좀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리튬 관련주에 좀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뭐 리포트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톤당 결국에는 이제 10만 위안이 깨졌었던 이유도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또 추가적인 이런 공급량이 생겼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대부분이 한 6만 위안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뭐 6만에서 8만 사이라면은 거기는 이제 4만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생산량이 더 이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게 더 탄산리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야라는 게 사실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가격이 일단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물론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 공급 라인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가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향 안정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또 일부 리포트나 이런 분석 기관에서는 26년부터는 좀 상당히 이런
그 수요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격들이 좀 변동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도 선물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리튬에 대한 뭐 장기적인 공급에 대한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부분을 더 플러스 알파로 쳐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탄산리튬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산화 리튬 쪽으로 많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탄산리튬 가격이 내려온 상황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가 부분에서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피단에서의 좀 변동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 지금 2차 전지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탄산리튬 가격 추이도 한번 계속해서 짚어보셔야겠고 2차 전지주 전반에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정부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나온 당일에는 오히려 2차 전지주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내용을 좀 짚어본다면 5년 동안 약 38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좀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수혜로 거론되는 쪽은 앞서서 좀 얘기를 나눴었던 리튬 쪽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제 공급망 쪽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이슈이긴 했지만 또 추경호 부총리의 이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쪽은 좀 부담스러웠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공급망이라든지 지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에서는 기술력이 1위이니까 뭐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좀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뭐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변수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RA 법안에서의 이런 법안 부분들 또 향후 세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도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책이 강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2차 전지라는 이 관계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정책들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IRA 법안에 대한 이런 변동들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한 이런 변동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고요. 지금 전기차 쪽에서 가장 핵심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또 이제 세제 혜택을 무한정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의 좀 파일을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글로벌적으로도 좀 좋은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뭐 날개를 좀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국가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이런 정책의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정부 지원 방안까지 공개가 됐는데 정부채 쪽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되기도 했고 오늘 가격대만 살펴본다면 16만 9,900원, 즉 17만 원 정도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 더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수급 주체를 보시면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지금 39,000이라는 수치가 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뭐 지금 100만 주 넘어가는 3,900만 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은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결국엔 이제 특례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 핵심이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FTSE라든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또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단기간으로는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기관은 계속 사주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 스타트 라인의 초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맞지만 오늘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 이렇게 뻥튀기 될 때마다 분할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자금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사실 좀
열어놓고 이런 수급적인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좀 쫓아가 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신규 접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가능하기는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네. 거의 최고점 라인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후순위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위험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 지금 안에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런 쪽에서의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의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2차 전주주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2차 전지 쪽이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사실 관심 종목군들은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 BM을 좀 들고 왔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쪽 관련된 섹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대신 에코프로 BM을 들고 온 건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포스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까지 다 같이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앞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증자를 좀 상당히 크게 했잖아요. 네. 앞으로 분명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럼 그걸 이제 외부에서 유상증자로 조달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풍부한 사업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그걸 진행을 할 것이냐 요게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철강 쪽에서 워낙 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4년 철강 업황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감산 부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 기업의 증산으로 좀 이렇게 턱턱 막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리튬에 대한 이런 공장 증설이나 이제 염수 단계가 또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라든지 그런 통상적인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가격대고 네. 사실 2차 전지로 크게 부각되기 전 가격대 거의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때가 이제 38만 원, 40만 원대 초반 까지는 사실 철강 이슈로도 갔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면 거의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44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사실 이거는 좀 저는 증권가랑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좀 큰 계약이 43조 수준의 계약이 나왔잖아요. 저는 네.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시나리오나 이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게 가시화가 된 거랑 안 된 거랑은 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나왔어도 지연을 한다거나 연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런 교체에 대한 흐름들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DI뿐만 아니라 BMW라든지 GM 이런 기타 업체들에게도 좀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요 라인들만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7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양극재 증설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부터 좀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밸류적인 부분, 물론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수주로 좀 가시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에코프로 BM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연관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각각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앞서서 이제 44만 원에서 48만 원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일단 1차로 55만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60만 원대도 당연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당 가격대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은 매물대가 있어서
이 부분 돌파할 땐 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돌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55만 원 좀 설정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0만 원 좀 잡았습니다. 사실 40만 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2차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40만 원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9만 5천 원에서 31만 5천 원으로 일단 매수 밴드를 삼았습니다. 사실 여기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아직 갭을 다 안 메웠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시점부터 사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밴드를 좀 설정을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36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P나 Q단에서의 정말 바뀌는 무언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가 확 높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으로 기준점으로 보되 뭐 조금 중기적인 관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2차적인 매수 또 밴드로 좀 삼아 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은 가격대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 짚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가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년 증시를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증시 역시도 상저하고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들 역시도 우리나라가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우리 증시가 내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저성장 국면이라는 이야기는 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게 저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인구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이제 저성장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곳이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미 뭐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고 이미 저성장이 됐는데 일본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라고 그래요. 근데 1%라고 이야기하는데 1% 앞에다가 대부분의 전문가나 기관들이 연구원들이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안정된 1%.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도 안정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좀 청룡해, 좀 용해해라서 뭐 좋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성장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듯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갑자기 낳을 수 없듯이 이게 그 사회적 분위기 바뀌어야 되고 산업 구조도 변형해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분차분히 가면서 다시 이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을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내년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약 1.7%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요. 잠재 성장률이랑은 여러 가지 다 GDP까지 다 따지자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은 기년 경쟁 성장률은 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성장 원인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국가사적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정치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내년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느 한쪽 당이 완전히 완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비슷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벽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또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하려는 일도 지지부진해지고 네. 또는 한쪽 당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또 정치가 혼란하면 경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세제 개편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을 다 알고는 있는데 서로 양당이 법을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의 정치는 이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선전이 기대된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를 끌어오고 이렇게 발전해온 밑바탕에는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분들이 잘하는 것 이면에는 개별 기업인들의 그 창의적인 노력과 성실한 그 지금까지 노력,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나라 정시도 전체적인 업황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들 뭐 요즘에 그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야당에서는 왜 재벌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냐라고 하지만 그 재벌 총수들께서도 들러리가 아니라 본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거기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 왔는데 ASML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오늘 귀국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의 이번 출장의 90%는 반도체다. 네.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로 SK 한일스팀 ASML하고 반드시 그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 거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의 진짜 피나는 노력과 끈기 있는 그 정성 때문에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는 특히 증시는 개별 기업의 선전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일단 내년 저성장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선전이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주도 섹터를 두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언급이 되는 섹터를 살펴본다면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IT 등이 있는데 2차 전지를 두고는 좀 성장통에 있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좀 주도할 만한 섹터 한 3가지 정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해드리면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이창용 총재께서도 국민 여러분 반도체는 내년 잘 될 거니까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시는 거에 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보거든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업황이 좋을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치열하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은 점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HMM 시장의 성장세. 그다음에 이제 그 비메모리가 일부 수요가 위축되긴 했지만 메모리 공급과잉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감산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은 부진하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감산, AI, 반도체 수요 사이클 이런 전체 부분을 다 생각해 볼 때 내년 반도체는 당연히 좀 유망 종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정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반도체를 제 1번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상황이.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인데요. 조선 3사 수주 잔고가 양호하다. 그다음에 조선이 지금 업황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로 간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조선사들을 보면 많이 수주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차세대 에너지 운반선 뭐 이런 것들로 기술력이 필요한 걸로 많이 됐단 말이죠. 얼마 전에도 하나오션에서 암모니아선 뭐 수주했다 그래서 막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년에 올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주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수주 잔고가 일할 양은 한 2, 3년치, 제가 보기엔 3, 4년치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오히려 지금 조선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조선이 좀 유명하게 보인다. 조선과 여기서 말씀드린 조선과 관련된 업종들은 다 해당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산업 전망이 상당히 밝답니다. 네. 이거는 모든 그 연구 기관에서 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가 1,800개의 후보 물질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구 기관들에서 다 취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후보 물질 개발하고 있는 게 1,80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분들이 얼마나 그 많이 창의적으로 현재 의약품을 바이오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속도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속도가 천천히 가다가 결국은 연구라는 것은 처음 시작의 속도는 적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시작하면 그다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바이오도 내년에는 좀 일부 꽃을 좀 피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조선, 바이오 내년에 좀 꽃 좀 피우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중에서 반도체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뭐 최근에 뭐 HBM 이야기도 있었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CXL도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장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가 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대형주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고객사로 둔 쪽에서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대형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네. 이거는 뭐 저도 일부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저도 하긴 하는데 반도체는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 종목도 아까 세 분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답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 반도체가 막 상한가 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FA 반도체라는 회사가 후공정 조립하는 관련된 회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제주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죠? 우리 잘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근데 반도체 회사들도 대형 반도체 회사 빼놓고는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어떤 거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를 이끌어가는지 우리 여기 나오신 전문가님들도 그 공정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제주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일반적인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 SFA 반도체는 후공정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를 찾아볼 적에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투자를 권유하는 쪽에 하나거든요. 어느 특정 종목을 저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네. 하는 이유가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옛날에 분사돼서 나온 회사이다가 삼성의 이정희 회장하고 이 회사의 지주회사 대표하고 약간 특수관계처럼 돼 있는 그런 회사. 네. 그럼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정보나 공부를 하시. 이거는 제가 특수하게 누구한테 정보를 빼낸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반도체를 투자하신다는 개인 투자자가 대형주 말고 네. 그냥 이런 관련된 그 반도체랑 관련된 중소형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그냥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그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도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갈까? 설계하는 회사인 거냐, 아니면 뭐 후공정하는 회사냐, 패키지 네. 회사냐, 뭐 이런 거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공부하기 싫으시면 대형주 가셔야 되고요.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면 좀 이런 중소형 중에서 관련 주들을 좀 잘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대형주 안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에도 이제 좀 겨울이 좀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니까 설계가 더 중요하게 될지 네. 설계도 어떤 분야의 설계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박 설계라 그러면 조선에도 선박 설계라 그러면 그냥 전체 설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부분 설계 어느 분야별 설계 다 그 엔진 부분 설계 다
설계가 워낙 크거든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을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설계를 다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면 어느 설계 회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공정은 어떤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랑 거래를 하고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잘 대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약간 대비를 좀 하겠다 그러면 역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네. 내 투자 금액을 좀 잘 나눠서 대형주도 좀 가지고 가시고 좀 수익률을 높이려면 중소형주 내가 좀 공부해서 갖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는 분산 항상 뭐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분산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조선 섹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부진을 겪었다 이제 좀 뭐 수주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좀 백고동을 올릴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조선 대형사 3사가 있잖아요. 네. 대형 3사가 있고 또 나머지 조선과 관련된 업종 회사들도 있고 철강 회사가 또 조선과 관련이 있긴 한데 저는 하나오션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화오션이 이제 작년에 이제 완전히 하나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영진을 다시 이제 꾸리고 이제 올해 첫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내년에 완전히 시작해갖고 하는 게 2024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반기 수준은 뭐 저조했다고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이제 주인이 와서 이제 경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도 암모니아선 수주했듯이 고부가치 선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방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이 왜 방산을 추천 안 했냐고 그래서 근데 방산은 또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방산 이야기 좀 많이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죠. 네. 폴란드 정권이 바뀌어서 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오션은 내년에 잠수함 사업도 있고 이런 방산에 특화된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부가치 사업으로 선박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경영진이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성과를 좀 보여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다는 이야기를 물론 다른 회사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삼성중공업도 좋고 다 여러 가지 그 성장세를 갖고 있지만 네. 저라면 하나오션 같은 데 투자해보지 않을까. 왜? 내외적으로 네.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3사 중에서도 하나오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이슈도 있고요. 기술 수출이 좀 중요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과시할 만한 곳은 또 어딜까요? 저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다면서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정보나 자료를 얻는 데는 어디일까요? 이런 학회나 어떤 회의, 뭐 그다음에 발표 자료,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이해는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다 전문성이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 사실 바이오 얘기하면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이 맞으라고 해서 맞는 거지 주사 선생님이 어떤 것을 처방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세세하게 물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회사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를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유한양행, SK바이오팜 그다음에 카카오헬스, 롯데바이오 로지스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셀트리온은 이번에 합병해서 1월 달에 바로 상장한다고 저희 집에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유한양행 같은 회사를 추천해요. 많은 분들이 유한양행 주가도 잘 안 오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일단 지배구조가 좋아. 그러면 ESG 경영에서 G는 100% 점수를 100점을 맞고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저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신약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 제약회사와 합작회사 할 때 제일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랍니다. 이 외국 회사들이 할 때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거든요. 일단 신뢰도, 그다음에는 안정성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번에 올해는 바이오는 정부가 바이오 펀드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력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개발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얼마 전에 뭐 종군당의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을 1조 2천억 한다고 네. 했는데 이런 회사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바이오가 내년에 조금 우리한테 좀 먹거리로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과거처럼 그 바이오 주식이 좋다고 그래서 막 몰려드는 사태 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바이오 관련해서 JP모건 헬스케어 다음 달에 열리게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책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탑픽 종목 2가지로 골라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과 철강 사업에서 호조를 보이는 만큼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협력 기대감이 고조되는 만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증시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섹터를 담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